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환 이사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중요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먼저 어쨌든 뭐 중동의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뭐 불안하면 떨어지고, 네, 좋은 뉴스 나오면 올라가는 건 이해되는데 우리 시장이 유독 그 변동성이 다른 데보다도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또 오를 때 더 강하고 변동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동발 전쟁 이슈로 인해서 네. 어쨌든 지정학적 이슈잖아요, 리스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가 상승과 가장 어떤 연관이 있는 이제 아시아권 기업 그 국가들이 네. 증시 하락이 좀 컸고, 이게 최근에 그 지난달에 거의 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월간 최대가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520억 달러가 아시아에서 그 셀아시아가 나고 기록적인 자금 유출이 나왔고요. 이 네.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거의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그 정도 비슷하게 얼추 한 2배 얼추 비슷할 정도까지 역대급으로 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이상이 아시아에서 매도가 쏟아졌던 것이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중동 경제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죠. 그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의 우려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유가 상승, 그러면 수입 물가 상승,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또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그 경제 전망치라든가 이제 특히 뭐 우리가 GDP라죠.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뭐 한국이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인도 그런 국가들이 직격탄을 좀 맞았고 특히 그 국가들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석유 의존도 해외 그 석유 의존도 높은 외부 에너지의 의존도 높아서 외부 에너지 가격 변동에 좀 취약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선 매도 우선 순위가 됐던 거고 중국은 그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중국 쪽은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그가 보면은 그 원유가 보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심하게 원래 150달러 이상도 갔었고요. 최근에 13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렌트유가 이제 110달러가 넘어갔었고 WTI가 그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WTI만 보면은 실제 유가를 감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 정도 브렌트유나 두바이유를 봤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브렌트유를 봐야 되는데 오늘 다행히 브렌트유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WTI도 한 7달러 정도까지 지금 급락을 한 상태고 어제 환율이 1,530원을 넘어갔는데 오늘 그 장 끝나고선 잠깐 1,500원을 깼습니다. 좀 1,500원까지 내려와서 이게 좀 그 안정을 좀 취하는 장이 보였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아시아권에서는 급락세가 좀 더 심해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미국과 아시아권의 국가들 간에 이제 그 양극화가 많이 됐고요. 이 중동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선진 시장에서 그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계속 유출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 그 아시아권 국가 매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매도 공고를 해서 이 셀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 내용은 아시아 경제가 석유 공급망 중단의 충격이 되게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매도 의견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그 특히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탈에 대한 그 문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종전이라든가 휴전 사태가 좀 그러니까 그 종전이 될 때까지 휴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싼 건 알겠는데 쉽게 매수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없으니까 조금만 매도세도 급락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일단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이번에 중동 사태가 보여준 거는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긴 거잖아. 유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이번 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이제 없어지는 거고 오히려 더 없어지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전쟁이 오래되면은 미국은 좀 비용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채권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국채 발행량이 증가되면은 그러면 금리가 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서 그 시장이 거기에 대해 금리 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되면서 채권 수급에 대한 붕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계가 때문에 시중 금리가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자금이 이탈되고 또 강달러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적 메커니즘이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거죠. 최근에 어쨌든 금리 발작이 좀 벌어졌던 거고,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그 국채를 다 소화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 스트레스 공급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그 자꾸 시스템적으로 연준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을 좀 받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돈을 풀면 인플레이 튀니까 여기에 대해 계속 그 금리 그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은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를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특히 또 그 고용 시장에 대한 안정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게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오히려 지금 시장에 베팅이 좀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 발작의 이해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그 3월달에 시장에 보면은 초반에는 처음에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하락이 좀 나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채권 시장이 불안하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었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반영되는 이런 조금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게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뜰 때는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는 이제 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의 그 압박을 받으면서 수급이 이탈해 나왔었던 거고, 그러면서 강달러 그 압력, 그 어떤 강달러가 소반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계속 또 달러 쪽으로 달러가 빨대 효과가 나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더 나타나고, 국내에서는 그 외인들의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이 극심화됐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미세한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그러게요. 바이오 종목들 급락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를 들면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좋았다가 어제는 다 감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이제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그 휴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그 꽁무니를 뺀다, 뭐 타코 얘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보면은 10년물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4.5%입니다. 거기가 그 부동산과 소위 마지노선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 30년물은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왜 4.5와 5.0이 됐냐 그러면 그 보통 그 10년물 그 같은 경우가 그 4.5가 거의 그 부동산과 소비의 마지노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4.5가 넘어 그 모기지 금리가 한 7에서 8% 정도 육박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더 치게 가게 되면은 지금 거의 주택 그 부동산 시장 얼어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의 어떤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뭐 거의 핵심 지지층들이 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30물 같은 경우는 장기 재정의 붕괴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부라든가 뭐그 초대형 기업들이 장기 자본 조달 금리가 30년물인데 이게 이제 이자가 눈덩이 좀 불어나면서 막대한 그 어떤 그 재정이 더 필요한 거죠. 재정을 줄이려는 게 공약인데 그게 제한되면서 구축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는 가장 업적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 업적이 여기는데 그 해당 금리 인기체에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시장 크러쉬가 자꾸 나버리니까 거기만 가면 자꾸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자꾸 채권 그 해당 금리가 딱 근처 가면 시장이 발작을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관련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일부 바이오라든가 성장주들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뭐 트럼프가 그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그 풀지 않으면은 당장 뭐 다 폭격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해서 자극을 해놓고선 시장이 발작하죠. 그러면은 금리 튀고 나스닥도 급락하고 언론이나 제게서 막 비판 수도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뭐 협상을 순조로웠다, 그리고 뭐 마감 기한 연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코를 한다는 거죠. 공밀 빼기를 하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최근에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타코를 하면서 시장 안심을 시켰는데 요 며칠은 그게 아예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 호르무즈 해협 그냥 약간 도망간다고 하라나 그냥 그 이 상태 그냥 놔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내일 이제 오전 10시에 아마 발표가 있을 건데
거기 그 시장이 어쨌든 그 휴전 발표, 종전 선언에 지금 배팅이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그 세계 국제지수 웹비 편입이 네.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장중에 막 20원 이상 급락을 했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1,500원도 좀 깨지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만 해도 1,450원을 그 1,530원을 돌파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생각이었냐면은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 8배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한 7배, 8배 정도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도 뭐 퍼로 기준으로 보면은 5배 미만이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7만 원이 PBR 1배 수준인데 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요 지금 국내의 대표 종목들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싼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그리고 지수 자체도 8배 미만이니까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율을 보면은 1350 1500 자꾸 그러네. 1530원을 넘어가고 어제는 또 그 저기 뭐냐 그 추경이 26조 2천원 네.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더 튀었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그 하는 총재도 요거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면서 그러면 금융당국이 환율 방어 생각이 없나? 이제 싶을 정도로 그렇게 튀다 보니까 이거 좀 분명히 싸서 좀 매수해볼 만한데도 환율 보니까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웹비 편입이 되면은 어쨌든 본격적으로 그 세계국제지수가 편입되면서 국내 채권 금리와 원달러 환율을 좀 안정시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다행히 휴전 이슈와 맞물려서 세계국제지수 편입이 시작되니까 오늘 환율이 금리도 급락하고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7bp 내린 그 3.465 해가지고 열흘 만에 지금 3.5 밑으로 제대로 떨어졌고요. 10년물도 8.2bp 하락해가지고 3.797 이 정도까지 떨어졌고 5년물, 2년물도 지금 뭐 10bp 이상, 7bp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중동적 여파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했는데 세계 국제지수 편입과 동시에 금리가 좀 안정된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 어떤 1,500원 밑으로 네.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 수급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그때까지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한번 체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17조 9천억 매도했었더라고 누적으로. 네. 그런데 그 3월 이제 12일이 선물없이 동시만기였잖아요. 그러면 13일부터 오늘까지 보니까 그동안 한 3조 이상 매도를 했던 걸 다 성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 쪽에서요. 네. 선물 만기 이후에 물량들을 매도했던 거는 오늘 2조 이상 거의 그 이상 매수를 하면서 청산을 한 상태인데 근데 아마 롤오버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누적으로는 롤오버 물량 때문에 아직은 이제 하방 포지션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하방 포지션을 상당히 좀 청산을 한 것들은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나 환율 하락의 배경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가 그러면서 웹비의 편입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환율이 급락이 나왔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이번 자금은 예상 자금이 한 그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최대한 990조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에 걸쳐서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만 외국인이 국채를 2조 7천억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이런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수급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중장기금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의 하락 이렇게 안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국내 주식 시장도 상당히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타이밍상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그 환율 그 최근에 뭐 리아 계좌라고 해서 국내 그 미국 주식 이렇게 그 돌아오면은 세금 세금 면제 해주는 그 계좌는 개설 많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답니다. 실제 물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팔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장보는 별로 안 되는데 이 웹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우려와 기대가 있었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매크로 이슈가 생겼을 때 기대보다 자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었지만은 오늘 첫날 굉장히 그 순조로움을 보였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환율이 1,500원 밑으로만 안정이 좀 된다고 하면은 좀 저가 매수 좀 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은 계속 붙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급락해서 조금씩은 담았는데 자신 있게 못 담았었어요.
네, 지금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눌림에는 그래도 이제는 좀 담아도 되는 시점이 좀 온 것 같다라고 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AI에 대한 뭐 우려, 과잉 투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렇게 경기 침체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죠? 그게 또 빨리 안 끝나고 유가 상승하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제 좀 심하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됐었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 3월 1일 이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발생했다가 그렇죠. 예. 최근에는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지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갑자기 그때 미주 증시에서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선물 베팅이 확 바뀌는 일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는데 주식도 같이 급락했어요. 마이크론이 뭐 10% 가까이 빠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 금리랑 주식이 같이 빠진다는 거는 이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좀 반영이 됐고, 보통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뭐 보험성 금리 인하까지라고 좀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시그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증시 하락이 계속 이제 그 뭐 브렌트 $110 돌파하고 오늘 좀 다행히 이제 $100, 아까는 $100 밑에까지 떨어졌다 다시 $100 위로 올라왔는데, 브렌트유가 급등하고 뭐 채권 금리도 막 4.4% 넘어가고 4.5%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벌려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실물 경기는 꺾이는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냐 이런 좀 공포도 있었던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뭐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 공포를 느꼈다기보다 그게 프라이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계 구매력이 저하되고 기업의 마진에 대한 압박을 받는 그런 이제 문제 생겼고, 실제로 어제 이제 그 1,530원을 환율이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의 극단적인 그 리스크 오프 현상이 좀 나타났었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기 되게 민감한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환율이 튀니까 환차성 우려가 되고 외국인들은 대거 이제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유가 고환율 그러면서 시장 과 실물경기 침체 이런 악순환이 실제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선반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공포가 시장을 구조적으로 계속 자산 가격에 반영하는 그 프라이싱 인이 계속 됐던 것이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그러니까 왜냐면 물가를 통제하는 것보다 노동시장 방어, 이 경기 침체를 차단하는데 스탠스가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는데 여기다 금리 인상해버리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정학적 금리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유의 생산량도 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이번 물가는. 실제로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뭐 네. 공급 사이드는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물가 통제와 노동시장 방어에서는 지금은 연준은 경기 침체 차단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 노동시장이 한번 무너지면은 이 고용 침체의 비각성으로 이게 더 빠르게 그 냉각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충격 앞에서는 이런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서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은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고용 침체에 대한 그 우려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해고를 하게 되면 추가 해고. 네. 오늘 오라클이 오늘 3만 명 해고했죠. 한순간에 이메일 하나 뜩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계속 눈덩이 효과, 가속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될. 그래서 선제적인 그 보험성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신규 채용의 둔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6월달 금리 인하까지 지금 베팅이 좀 들어오고, 원래 며칠 전만 해도 그 12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가 싹 없어지고 이제 6월달 금리 인하까지도 좀 나타난 거죠. 어쨌든 그 헤드라인 PC라든가 코PC, 특히 이제
그런 물가 같은 경우는 주로 주택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다 보니까 유가랑은 좀 연관이 좀 덜해요. 그래서 그런 헤드라인 물가가 유가가 흔들려도 좀 안정되다 보니까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좀 명분이 생겼다. 그리고 파월도 5월달에 임기 만료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거 금리 인하 쪽으로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유동성 공급의 측면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의 그 증거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과하게 좀 반응을 했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과 경기를 살릴 쪽으로 일단은 시장을 간다라고. 결국은 보고 뭐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이게 빨리 봉합되게 되면 그죠? 네.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게 길어지면 결국은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제 전쟁의 마무리 양상에 달려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빨리 이제 종전이 되는 게 중요한데 오늘 그런 시그널이 나왔고, 그리고 무디스에서 그 경제 선행 모델 기반으로 한 그 미국 경기 침체 위험 분석 리포트가 네. 어제 나왔는데, 그 무디스 그 애널리스트의 그 경제 선행 모형 지표를 분석을 하니까 향후 12개월 내에 그 미국 경제 침체가 발생 확률이 위험 그 임계치가 그 50%거든 그게 그거를 이제 그 수준까지 현재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월 내에 그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이 지금 48.6% 2월 기준으로 꽤 나왔고요. 높네요. 이거 네. 50%예요. 이게 그 임계치가.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수지 상승을 한 상태고 이런 경계선이 50% 육박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디스의 내부 모델 그 특성상 이제 그 당장 내년에 그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절반에 가깝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는 것이고 거시 경기의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문제는 지난 60년 역사상 그 이 데이터 그 복기를 보면은 60그 경기 침체 확률 지표는 50%를 이게 임계치잖아요. 터치를 하거나 넘어갔을 때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0% 확률로 나왔었어요. 이게 그런 그 뭐 오일 쇼크라든가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이런 것들이 다 발생했었다는 거죠. 역사 60년 역사상.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위험 신호로 읽혀지는 거고 거짓 신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짓 신호가 부재하고 해당 선행 지표가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는 경기 침체를 피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게 60년 사례 없어서 최근 2월까지 48.6%가 단순히 우려를 넘어서 실제 침체로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그 향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문제 생겼다. 전쟁이 더 길어졌다 했을 때는 1년이나 2년 안에 미국 경제 침체 국면에 들어갈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실물 경제 특히 고용 지표가 악화된다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고 아니면 그 주식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의 확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진짜로 침체 터치했을 때는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반등 국면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 투자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라든가 또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뭐 신용 이런 것도 레버리지 같은 거는 좀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뭐 개별주라든가 이런 쪽 너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현금은 보유하면서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터치하지 않았는데 이건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경기 침체의 확률이 꽤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유가가 빨리 떨어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이란이 호르무즈를 장악하면서 뭐 통행료를 받거나 그죠. 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부담들도 시장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종전이 되더라도 그 망가진 그 공급망을 다시 되돌리기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과연 유가 수급이 그러니까 기름 수급이 잘 되겠냐라는 의심이 있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 이란에 의해서 폐쇄가 됐잖아요. 지금 통행세도 받겠다고 이러고 사실상 그걸 통해서 전쟁 복구 비용을 아마 그걸로서 충당을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조건 없이 그냥 놔두고서 도망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빌드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그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 뭐 60일 안에 그 작전을 끝내야 되니까요. 그 미국 법상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세계 경기 위기 빠뜨려 놓고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발 뺀다는 거죠. 책임 안 지고.
이러면 이제 미국의 어떤 국제적으로 신뢰도 하락은 이거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욕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지금 미국을 믿겠냐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지 않아도 군사작전 포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입장을 참모들에 전한 것들이 보도가 됐고 자기 그 미국이 떠나면은 해협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러놓고 지금 또 거기 그 필요한 나라가 가서 해결하라 가져와라. 예. 아, 그러니까 좀 이거 좀 열받는 거야, 솔직히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 이게 이제 조기 종료를 검토한 이유 자체가 미 해정부 자체가 이게 장기화된 부담이 있는 거죠. 6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이게 넘게 됐을 때는 군사 작전이 어렵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의 그 국도 구조상 지상군 투입이 어려워요. 그 좁은 해협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산맥이 버티고 산맥을 넘어가도 사막이고 하고 보급로도 어렵고 하니까 들어가면 전멸입니다 지상군. 그리고 워낙 땅덩이 높아서 우리나라의 16배잖아요 이란이. 전국 이란 전역에 그 기지들이 막 펼쳐 있어서 이게 점령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4주에서 6주를 넘겨서 군사 작전을 하는 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뭐 자기네들 이제 어떤 그 뭐 뭐랄까 이란의 그 명분 그 목적을 더 약화시키는 거죠. 뭐 이란의 미사일 그 뭐랄까 전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낮춰서 달성했다. 우린 그래서 이제 네. 나간다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책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사우디라든가 뭐 UAE 이런 데다가 전쟁 비용 내놓으라는 식으로 막 압박하고 참 이런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트럼프 발언은 뭐 계속 그동안도 뭐 금방 끝날 거야, 뭐 잘 될 거야, 뭐 안 되면 불바다 만들어 볼 텐데 어쨌든 잘 되고 있어 이랬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믿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밤에는 이제 이란 쪽에서 대통령 포함해서 몇 사람이 조건이 만족되면 대화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양쪽 그 주장이 서로 지금 다 휴전을 같이 하니까 동시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다만 이제 이란의 그 지도 체제가 대통령 하나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있고 또 이제 그 최고 지도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 지도자는 뭐 좀 사망설이 뭐 유력한 상태긴 하나 이게서 일괄적인 않지만 어쨌든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그 유럽 EU 그 이사회 의장 그 안토니오 코스타 의장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전쟁 종식에 대한 이란의 확고와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또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러니까 외교적 회고도 원하고 전쟁 종식도 원하지만 그러니까 확실한 안전 보장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이란 쪽에서 그 뭐냐 핵 물질 그 뭐냐 희석시키는 것까지 얘기를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때렸다는 거죠. 그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전제 종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조건이 분명한 거죠. 분명히 끝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이 휴전 수준이 아니라 전쟁 종식을 위한 필수 조건, 특히 이제 그 침략 재발 방지 조건을 넣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충족돼야만 이란도 준수하겠다는 거고 유럽에 대해서도 되게 어쨌든 뭐 좀 방향 을 전환해라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국제법 준수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 유럽이 거의 그러니까 그 사실 이란한테 국제법 테두리에서 계속 이제 준수하는 식으로 막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체 맞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그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에 대한 책임은 이란과 미국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에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얘기를 했고 결국엔 다 미국이랑 특히 이스라엘의 적대적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하는 중에 2번이나 공격했다는 거죠. 협상을 말하고 있는데 공격하면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를 그거로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그 미국은 겉으로는 그 협상을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해서 그러니까 양쪽 다 협상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종전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모양새는 미국이 도망가며 종전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빌드업을 지금 친 상태고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군사 충돌을 장기할 의지가 일단 없어요. 현재는 보니까 더 길게 싸울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동맹국들이 협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부담되고 금리 튀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뭐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맘대로 성과 조기 종전 선언하고 성과를 부과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란한테는 계속 협상 강력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이런 그 동맹국의 목까지 자기가 다 덤탱이 쓰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미국이 이거 해결할 때까지 우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지상군 느꼈어. 뭐 계속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봉합이고 꽁무니를 빼는 거지만 그래도 뭐 마무리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일단은 그래서 이제 단기적 의지가 없다는 게 명확한 네. 거는 일단은 이 전쟁에 우리는 뭐 호르무즈 해협 건너는 원유가 우리한테 오질 않는데 이거 필요한 나라들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타국을 돕지 않는 게 타국이 돕지 않는 전쟁에 미국만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빌드업 친 게 트럼프가 전쟁은 일정보다 2주 앞서 있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헤그세그 전정부 장관도 우리 공습의 이란 군 사기를 꺾었다. 그리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뭐 24시간 동안에 지난 24시간 동안에 미사일 발사수가 가장 적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꽁무니를 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향후 그 얘기도 했죠. 뭐 향후 며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고 또 이란이 현명하다면 협상을 성사시킬 거다. 계속 나온 얘기고 그죠. 네, 그걸 아니면 폭파시킬 거. 한데 이게 협상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 무력을 어떤 협박을 통해서 무력을 지렛대로 해서 빠른 협상을 종료를 하지만 협상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가 수순할 거고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각 10시 아침 10시인데 그런 좀 빌드업을 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장중에 19만 원 좀 넘어갔었고 하이닉스 90만 원 넘어갔었고 뭐 현대차도 49만 원 그러니까 이제 뭐 13% 15% 막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시효과 때 좀 밀렸지만은 후반에 더 강했던 것들이 이런 소식 나오면서 종전 수순으로 갈 거에 대해서 직장인 배팅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1부나 2부에서 말씀드린 거에 금리 발작이라든가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빠르게 해소시키려면은 종전밖에 없어요. 어떤 이게 아무리 뭐 펀드멘트 어쩌고 다 해도 이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답이 없는 거예요. 뭐 물가가 좀 좋아졌다는 답이 없습니다. 고용이 늘었다는 이거 갖고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의 워딩에도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로지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그냥 종전인 거죠. 휴전도 아니고 종전이에요. 종전을 바라서 종전 얘기가 나오니까 급반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종전으로 가는 수순이고 일단 내일 트럼프의 발언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이 수순을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장은 안정을 취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은 그것만 그러니까 말만 바꾸지 않고 종전으로만 가는 게 그러니까 종전으로 안 가면 문제가 되는데 간다 그러면은 당장은 좀 안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뭐 장상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차 전지 물론 뭐 LNF 뭐 삼성 S의 수주권도 있었지만 그죠. 대체적으로 좀 2차 전지가 선방했는데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선방한 종목들을 보면은 뭐 LNF, 삼성, SDI 그리고 뭐 어떤 ESS 관련 부품 기업들이 네, 뭐 리튬주도 조금 반짝했었고, 뭐 LG 엔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보면 공통적으로 수주가 다 많이 나왔어요. 포스코 PTM도 좀 반등이 좀 나왔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조단위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다는 거죠. 그 전쟁 와중에서도 지금 뭐 LNF 다시 일부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죠. LNF가.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를 보면은 어떤 전기차 수요들의 둔화로 인해서 뭐 주가도 되게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되게 소외기가 있었는데 이런 ESS 특히 이제 지정학교 리스크라든가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부각에 따라서 ESS의 르네상스가 나타나면서 변곡점이 발생했고 원래 전쟁에는 2차 전쟁의 약세가 보였거든요. 그 전에는 네. 그게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쟁 때 보면은 유럽에서 전기차 파업이 급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급망 이슈도 있고 물류병도 올라가고 하면서 2차 전쟁 보통 안 좋았는데 환율도 튀고. 근데 이번에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부상했고 여기에 이제 ESS 모멘텀도 같이 결합이 됐던 거죠.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가 되다 보니까 유가가 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공급망 불안정이 생기면서
뭐 하나증권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뭐 태양광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지 않는다. 뭐 그런 리포트를 내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한 겁니다. 이런 그 ESS가 신재생과 ESS가 결국에는 주요국의 그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 확보에 되게 필수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유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 거기에 들어가는 BESS 그 ESS 수요가 폭발했다. 요 모멘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랑 ESS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가 났다는 것 같더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ESS 관련해서 셀과 이 LFP 양극재 LNF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하게 포스코 퓨처엠은 흑연 쪽이잖아요. 근데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LNF, 포스코 퓨처엠이 다 조단위 수주가 나왔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등세가 나타난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 다 올랐지만 어제는 갑자기 빠졌어요. 어제 하루에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LNF 신고가 흐름을 나타났다가 어제 급락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한 겁니다.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그 고용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그 선제적 그 보험성 금리 이런 우려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주식이 다 빠진 겁니다.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강했었는데 매크로 악재 때문에 그러면 투심 낙하되면서 전체적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약간 펀디멘탈하고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고유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성장과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매크로 압박에 어저께 부딪혔던 건데 근데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구조적 성장성에 이런 매크로 이슈를 이겼는데 어제는 그 매크로 이슈가 워낙 셌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게 악화됐으니까 튀는 거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그 전에는 이제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올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고체 이런 게 갔는데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고체 그 모멘텀 가지고 2차 전지를 계속 끌어당기거나 주도주로 갈 수는 없다. 결국은 ESS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죠? 네. 그쪽이 이제 결국은 떠오르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전지 안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수주가 되는 거죠. 대규모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ESS라는 거를 어떤 공동 카테고리를 봤을 때는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SKO 이 세 개 네. 기업들이 수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LFP의 배터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그리고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그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소재잖아요. 포스코 퓨처밖에 할 수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취지고 그러니까 이제 K 배터리가 최근에 어쨌든 그 이런 업황에 대한 혹한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지금 ESS가 좀 돌파가 좀 된 것이고 그리고 ESS, LFP 양극재, 음극재 여기가 이제 어쨌든 수주가 났기 때문에 수주가 있는 쪽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전기차 부진이라든가 업황 혹한기를 돌파하는 상당히 의미 있고 그 강력한 이제 구조적 전환의 신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ESS 수요에 따라서 LFP 배터리가 어떤 ESS에 들어가는 표준처럼 작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 수주가 나오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가 삼성 SDI와 그 1조 6천억 수주했었잖아요. 그 물량이 전체 캐파의 65% 정도 차지해요 LNF에. 그리고 LG 에너솔루션도 그 AMPC 그 규정 맞추기 PF 규정 맞추기 위해서 아마 올해까지는 그 중국 거 써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중국 거 쓰기 어려울 거예요. 그 비중이 더 낮아져서. 그래서 LNF 거를 아마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35%에서 뭐 엔소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LNF가 좀 공급을 하는데 추가 수주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 그러면 증설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LNF 주장으로는 그 LFP 양극재도 좀 더 규모가 더 된다 그러면은 그 3원계만큼 마진이 나온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 중심으로 좀 가고 뭐 미드니켈도 포함이 되지만 그 LFP 양극재 쪽에서 수익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어서 아직은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네. LNF가 중심되고 실제 수주가 대규모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기대감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수주 ESS 쪽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ESS, LFP예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셀 업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셀 업체들은 뭐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에 이제 그 SBB 1.5에서 그 2.0으로
그 2.0은 이제 그 LFP용이고 NCA 방식으로 1.5를 하고 있는데 투트랙 방식이죠. 이제 그 LFP랑 NCA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수주가 둘 다 나온다는 거죠. NCA로도 일조 수주했었고 LFP로도 수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투트랙 전략을 먹히고 있고 엔솔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만 글로벌 그 캐파가 지금 그 LFP 배터리 양산하는 데가 5군데고 북미에서만 4군데가 있는 상태고 뭐 이거는 최근에 테슬라 그 육조 수주 테슬라께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주 쪽에서는 상당히 제일 빠르고 지금 북미에서 50기가와트시, 글로벌에서 6기가와트시에 대한 LFP 배터리 캐파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양산 시스템 구축해서 올해는 이제 그 매출의 절반이 LFP 배터리로 좀 ESS 쪽이 예상이 네. 되고 LG 에너스 그 SK온도 이제 체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ESS 중앙 계약 시장에서 뭐 거의 다 절반 이상 뭐 물량을 따는 것처럼 배터리 3사가 수주가 이쪽이 잘 되고 있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그 전기차 쪽에서는 좀 그 얼텀 셀즈의 판매가 좀 부진해서 거기서 부진하지만 이 응급제 쪽에서는 사실상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그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희소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하방을 잡는 요인인데 투자 관점에서는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셀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픽은 삼성 SDI를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LG 에너솔루션이 가장 실적으로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LG 화학이 지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분 매각의 규모라든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라는 그런 그게 좀 선입견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을 사기가 좀 좋은 거는 보통 한 5만 원 정도, 35에 37,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80조 대. 여기서는 샀을 때 잘 안 물려요. 근데 90조 대 넘어가서 사게 되면은 좀 고생을 좀 하다가 수익은 나긴 나도 고생을 좀 하고 100조 이상에 사서는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80조 대에서 시총 80조 대에서 좀 이렇게 사서 100조 넘어가고 120조에 가까워 되면은 뭐 체크하고 이런 식의 괜찮고요. 최근에 한 3주가 뭐 10% 정도 올랐는데 탄력은 SD가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어제 나와서 어제 유일하게 좀 2차 전지에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그래서 이제 ESS 관련 쪽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국박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아까 제가 있잖아요. 그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태양열은 호르무즈를 건너지 않는다 이런 것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가에서도 드디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 ESS 이런 쪽에 지금 우호적으로 좀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ESS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이런 셀메이커 업체들은 다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9조 밑에 사는 게 안전하다. 정도고요. 네. 그러면 셀에 집중해요? 소재 쪽보다는요? 네. 이거 셀 두 개는 좀 음.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쪽은 LNF가 탑픽이 맞습니다. 그 LNF 지금 신고가 갔다가 지금 조정 나왔거든요. 네. 그 조정 구간에서는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기관들이 그렇게 지금 약간 좀 소위 말해서 그쪽으로 좀 밀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 수급도 LNF라든가 삼성 SDI 이 정도에서 좀 좀 뭐랄까 투자 관점보다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터보 퀀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6배가 이제 또 효율이 있는데 뭐 이제 산업의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솔직히 정확히 뭔지 우리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 로직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이사님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터보 퀀트 때문에 반도체 빠진다는 거는 핑계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든가 네, 그 경기 발작이 사실 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이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 어떤 차익실의 빌미가 됐던 것이고 실제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차트 비교해 보면은 마이크론 최근에 빠진 것까지 감안하면 비슷합니다 이제서. 그러니까 많이 올랐겠고 덜 빠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그 구글의 터보 퀀트 발표 이후에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게 이제 그 언론이 그 AI 논문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썼기 때문에 거의 해프닝 수준의 어떤 천국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압축 기술이 좋아지면은 하드웨어 수가 준다는 거잖아요. 산술적인 계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기술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6배 압축이 착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준? 원본 기준이에요. 압축을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원본 기준을
그 FT32 같은 거 경우 이런 걸 가지고서 터보 컨트로 압축을 하게 되면 3비트까지 압축이 되거든요. 6분의 1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6배인데 네. 근데 업계 표준은 그 16비트라든가 아니면 그 BF16 이런 거 뭐 32비트, FT30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압축을 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네. 이미 4비트까지 압축 기술이 있어요. 그걸 신형 쓰고 있어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V 그 LMA라든가 아니면 그 TNS RTL LMA라든가 뭐 그 FT8 뭐 여러 가지 그 표준만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되게 기술을 많아요. 다 적용하고 있다. 다 이미 4비트 확률 구축을 해서 그걸 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4비트에서 3비트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30% 계산이에요. 6배란 착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겠어요. 16비트를 3비트로 줄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4비트 그게 이렇게 6분의 1이 메모리 수요 줄은 일은 절대로 없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느 차가 성력을 내서 그죠? 네. 이제 80km까지 우리가 올라왔다 그죠? 네. 그러다 여기서 효율을 높여서 어떤 차가 100km를 날 수 있는데 그죠? 그럼 이제 20km 효율이 올라온 건데 갑자기 와 뭐 무에서 100km가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4비트 환경으로 압축 기술은 저기 다 실생을 다 쓰고 있는 상태이고 많은 표준들이 있어 쓰고 있고 그럼 4비트, 3비트 한 1.3배 30% 계산 효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터보 콘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 압축을 했는데 무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기술들은 4비트의 양자와나 4비트 이하에서는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화 문맥 상실하면 성능이 저하가 됐었는데 이번에 터보 컨트는 그렇게 압축을 했는데 오차가 거의 없고 빠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예요.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그렇죠. 변화가 이 있다는 정확도에서 손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미세 조정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그 소프트웨어의 성과의 성취인 거지 이게 물리적으로 HBM이라든가 디램사를 무너뜨리는 그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 뭐 압축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부각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좀 관가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옹호론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그 HBM 수율을 폭발시키는 제본스의 역습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술 효율적이 높아지면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그 제본스의 역설이 이제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메모리를 아끼게 그 공간만큼 수십만 토크가 더 발생하면서 또 수백만 토크 문서차가 더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맞아요. 그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그 기준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원본 기준으로 6배지만 실제로는 최대 30%의 소유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 모델의 그 성능 그 경쟁이 계속되는 사실 그 엔비디아와 그 GPL 짝을 이루는 그 삼성전 하이닉스의 그런 뭐 HBM이라든가 뭐 고대역 그 고용량 그 ESSD 이런 수요 자체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이젠 전쟁은 AI 전쟁이구나. AI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각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AI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하락하면서 반도체를 조보를 봤을 때 도저히 팔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습니다. 안 팔고 버텼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대표적인 피해 기업의 샌디스크 경영진들이 터보 콘트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오히려 낸드 수요를 더 키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터보 콘트가 어떤 메모리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은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샌디스크 경영진이라든가 뭐 투자은행에서는 오히려 그 AI 도입을 가속화 더 한다 이 기술이. 그래서 이제 낸드의 수요를 더욱 더 증가시킬 거라고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 우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를 더 작게 처리하니까 뭐 좀 수요 좀 줄어주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샌디스크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AI 처리 비용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스토리지 수요가 더 함께 늘어난다고 그렇게 지금 본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샌디스크의 전망 자체도 그 AI 로드워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력 그 ESS 수요도 폭발적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도 수요가 강세가 있는 거죠. 이번에 시장의 어떤 그 AI 시장 강타하고 하는 게 클로드거든요. 클로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그 용량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이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 그 모자라서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객사들도 안정적으로 가격보다는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그 샌디스크 주가가 폭발적으로 두 자릿수 급등한 것도 경기 그러니까 터보 컨트 때 빠졌던 게 아니라는 게 좀 증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런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 샌디스크의 그 의견에 동의를 했고, 메모리라든가 스토리지 수요가 감소한다는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은 이런 초기 시장의 어떤 과도한 우려에 대해서도 손을 그었고, 그리고 터보 컨트는 기존 기술의 연장선에 있는 진화적 개선일 뿐이고 메모리 사용 감소는 일부 영향에만 국한된다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준점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본 기준 6배지 실제로는 어깨 표준 비례에서는 최대 30%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AI 성능을 위해서는 압축 기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메모리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터보 컨트롤 기술은 어떤 그 메모리 수요 둔화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기술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해서 AI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 그런다는 거고요. 이게 책상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 어떤 에서는. 그러니까 책상에 이제 그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요약 노트를 책상에 막 쌓아놓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이거를 다른 데다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 압축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 KV 캐시를 낸드에다 저장하는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빼놓으면은 나중에 이거를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로딩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터보 컨트는 이걸 더 빨리 로딩 없이 빨리 체크해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전체 사용량 자체를 우리 책상 사용량을 줄이진 않잖아요. 전체 사용량을 줄이진 않다는 거죠. 아무리 그 압축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그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난야테크 관련해서 또 UBS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관련 의견을 냈고, 그러니까 이런 터보 컨트에 관해서도 지금 의견을 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실제 메모리 수요에 영향 미치는 거는 거의 모건스탠이랑 마찬가지로 수요의 감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과민 반응이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오히려 이런 효율화가 AI 서비스 확산이라든가 컴퓨팅 지출 증대로 이어질 거라는 걸 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IB들의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서버 컴퓨터 기술이 AI 생태계를 확장해서 오히려 메모리 사용량을 더 늘린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나냐테크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대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UBS가 하이닉스 목표가 155만 원을 제시했고요. 삼성전자는 25만 7천 원. 그리고 마이크론은 510달러인가요? 뭐 그렇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나냐테크 같은 경우도 대만 달러로 340달러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전 목표가 128에서 올해 상향한 거예요. 터보 컨트가 공개돼서 조정을 받았음은 불구하고 오히려 128에서 125로 상향했고, 삼성전자도 일단 기존 평가제 확인을 못했는데 25만 7천 원을 상향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계속 유지를 한 거라서 결과적으로 터보 컨트 이슈 자체가 이것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건 참 너무 그냥 넌센스다, 코미디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한 차례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또 터보 컨트롤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었다, 그죠? 네, 그쵸. 그런 터보 컨트롤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반도체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예, 이거 만드신 분이잖아요. 산지 때 카이스트 교수 그분도 음.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그분께서 터보 컨트는 메모리에 함께 가는 기술이라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만든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최적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드웨어 반도체 등 하드웨어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당사자도 그렇게 소프트웨어만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 빠졌을 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거죠. 지금의 이제 반등에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때는 이제 공포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자꾸 재본세 역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네. 이 압축에 대한 착시 효과 음. 착시에 대해서는 언급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뭐 다들 못 구해가지고 있죠. 네. 외국 기업들이 줄 섰고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터보 콘트 얘기 나오니까 반도체 난리난 것처럼 했다가 다시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높은 가격과 함께 이제 반도체를 수요자 그 기업들이 구매하는 방식, 판매자의 판매 방식이죠. 이게 소위 뭐 장기 공급 계약으로 그죠 간다는 그 단연 공급 계약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LTA라고도 하는데 네. 사실은 기존에도 장기 공급 계약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2019년도에도 있었는데 네. 그 길어야 1년이었어요. 아니면 분기 단위. 그거를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3년에서 5년 단위의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마이크론이 먼저 이제 뭐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최근 이제 2분기 그 실적 발표에서 창사에 처음으로 주요 고객사와 5년 단위의 그 전략적 고객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SC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기존의 계약을 좀 룰을 깨는 파격적인 횡보라는 그런 평가고, 그러니까 그거 기존 LTA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 LTA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1년이거든요. 분기 계약 아니면.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상이 나빠지면은 고객사가 구매를 번복하거나 물량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강제 이행성이 없었습니다. 무슨 뭐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안 좋을 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다운턴에 들어가겠을 때는 마이크론이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 강력한 파트너십의 그 SCA 이런 그 전략적 고객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년에 달하는 기간이 장기 5년이다. 계약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특정 가격 범위라든가 굳혀지는 물량의 약정을 포함해서 법적 구속력이 대폭 들어간 겁니다. 상당히 높여놨고 단순 물량 납품선을 넘어서 협력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이게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은요 메모리 업체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고객사가 원하는 거예요. 야, 보통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높을 때 이 가격으로 계속 팔고 싶어서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강력 공급을 요구하는 게 고객사들, 주요 고객사들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을까를 보면은 지금의 그 AI 반도체는 다 주문형,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의 맞춤형화가 되고 있고 과거처럼 똑같은 범용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으로는 AI를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차세대 HBM 특히 이제 그 HBM4부터는 다 그 주문형 그 파운드리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R&D 파트너로서 같이 만든 칩 설계보다 같이 해야 돼요. 자기네 맞는 것처럼 같이. 예. 그러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여기서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저걸 받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네요. 그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수년간 흐르기 때문에 그럼 맞춤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1년짜리 단기 계약으로는 이거는 근본적 협력체가 불가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칩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 그런 그 그 SCA 이런 전략적 고객 계약에 가져오는 이점들을 보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반도체 특유의 그 사이클에서 좀 완화가 되는 거죠. 호황과 불황 이런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주문을 다 받은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어쨌든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계속 안정적인 현금 청출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캐펙스 투자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안정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거침없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이런 AI 인프라 경쟁에서 굉장히 물량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가격은 천정부에 뛰고 그런 상황에서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되게 의미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물론 그냥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면 굉장히 그 강력해졌네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도 자사의 로드맵에 맞춰서 충분히 이거를 이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고. 네.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의 그 5년 계약은 마이크론이 단순한 그 메모리 이제 부품사를 넘어서 빅테크들과의 AI 로드맵을 같이 하는 장기적이고 핵심 파트너로서 필수적인 핵심 파트너로서 격상됐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은요. 국내 기업도 비슷한 방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네. 먼저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글로벌 빅테크들과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많아요. 추진 그리고, 중이다. 네, 그리고 이제 IR 이번에 그 실적 발표 때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장기 그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서도 그러면 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던 그 메모리 산업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는 배경은 마이크론도 비슷해요. 그 AI 부품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가 확대가 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좀 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부족하죠. 그리고 가격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병목 형상 뭐 얘기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거는 메모리예요. 뭐 전력기기도 물론 이제 병목 형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D램 가격이 거의 그 HBM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도 보고 마진율도 80%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도 증설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주요 캐펙스는 거의 다 그렇죠.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량 공급을 위해서 일단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물량을 고정하고 가격을 현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정 그 가격 자체는 그 현물가에 맞춰서 또 일정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연동하는 형태로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대규모 선수금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장기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때는 자체도 구성이 없다 보니까 주문 취소도 가능했고 선수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빅테크가 대규모 선수금을 먼저 납부하고 약속된 물량을 사지 않으면 거기서 차감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MS 같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이상의 선수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선수금이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계약금을 거고. 세게 내라 이거네. 그렇죠. 네.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네. 물건 안 사면 차감. 네. 이런 형태가 되니까 거의 강제성이 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 정현희 부회장이 최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3년에서 5년 단연 공급 계약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장기 공급 등을 통해서 다운턴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고 이러면은 메모리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다운 사이클의 어떤 그리고 전기 침체기 이런 거에 대한 방지가 되고 그러니까 사이클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이클이 이거 커졌다면은 이게 좀 완만하게 상당히 좀 아니면은 이게 한 턴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년 이상의 장기 수요 미리 예측된 수요를 통해서 확정되니까 물량이 그러면 제조사도 그거 물량만큼만 캐펙스를 맞춰서 하면 되고 재고 부담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 우려도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심하고 충분히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적정 수준의 마진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삼성전자는 대규모 선수금과 3년에서 5년의 그러니까 기간을 잡고 그리고 이제 물량 고정 그리고 가격을 현물가 연동 이런 식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또 신중합니다. 이 LTA 비중 높이는 그래요? 거에 비슷하게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신중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무분별한 장기 계약 자체가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반도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 위주로만 그 LTA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 파스로 간다는 전략이고요. HBM폰과 그 커스텀 HBM 이런 쪽의 제품 다양화를 통해서 어떤 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시장 지배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광노정 대표가 현실적인 제약을 위해서 모든 계약으로 3년에서 5년 이런 장기 계약을 체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수익성을 극대화를 추구하고 주요 고객사만 전략적 그 관계 구축이라는 이런 두 가지를 충족하는 선에서만 집중하겠다. 신중하게 LTA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누가 잘하냐고 물어보기가 참 그러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유는 똑같아요. 장기 계약이라는 거는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수익성 위주로 하는 건 하이닉스는 지금 현금을 100조를 쓴 현금 보유 계획을 뭐 100조 이상 늘리는 거를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 방어를 좀 위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 상승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LTA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 파트너하고만 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하고 나머지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기 계약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 메모리 시장에서의 그 가격 하락성을 낮게 하고 또 변동성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수요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수요가 올라가니까 전쟁 이슈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뭐 이런 LTE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아마 전체적인 사이클의 변화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것도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삼성 하이닉스 같은 그러게요. 경우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주요 고객사하고만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머지는 어떤 차세대 기술 초격차 이런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비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인 거고 또 그 최근에 좀 특이한 게 보면 키옥시아랑 그 솔리다임은 이제 그 하이닉스의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샌디스크 그리고 시스코 이런 쪽에서 그 나냐테크에다가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데 지분 투자도 같이 했어요. 약간 다르죠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키옥시를 비롯해서 이제 그로 아까 4개 기업이 나냐테크에다가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 자체가 이제 이제는 그 메모리 공급이라는 게 계약이라는 게 단순 공급 계약을 넘어서 상당히 그 메모리 반도 산업의 그 어떤 밸류체인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지금 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아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 뭐 전략적 고객 계약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주요 고객한테만 전략적 파트너십 위주로만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공급 계약이 이제 아니라는 거고요. 그 나냐테크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대략 그 신주에 3억 5,160만 주 발행을 합니다. 기존 주식의 11.3% 정도 희석 효과가 나는데 요게 이제 키옥시아, 샌디스크 그리고 솔리다임 그리고 이렇게 시스코 이렇게 네. 4개 기업 4개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ESS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기업용 ESS라든가 필수 전형제에 들어가는 범용 DRAM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기업들이 난자텍 이런 기업들이 증설이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게 그 수익성 물량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은 증설을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아예 그냥 그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분 투자를 아예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멤비 기업들이 조금 범용 디램 기업들보다 좀 다른 게 요게 이제 그 디램 낸드 낸드의 속도를 올리려고 하면은 디램 캐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 공급이 잘 안 돼요. 생산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생산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도 생산하면 디램도 같이 생산하는데 이런 낸드 기업들은 디램 생산을 안 하니까 낸드만 생산하니까 디램 내재가 안 되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급등해 버리게 되면은 이 디램 수급이 디램 수급이 어렵고 그만큼 원가 부담이라든가 물량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나냐테크 하다가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이제 물량 확보를 하려는 거고 근데 의문점이 있잖아요.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 자회사인데 그거 왜 투자하는 거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이닉스도 낸드랑 디램 다 만들지만은 그 캐파 자체가 어쨌든 HBM 쪽에다가 많이 그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낸드에 들어가는 요 그 KV 캐시 그 디램 캐시가 DDR4가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성 낮은 거를 하이닉스가 만들지 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리다임 같은 경우에는 DDR4 물량을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나냐테크에다가 이제 달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거죠.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에다 달랄 수가 없는 거죠. 하이닉스는 안 만드니까 그런 차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게 구속력도 같죠. 장기 계약이니까 또 파트너십도 극대화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냐테크는 생산해서 최우선적으로 이 파트너십 기업한테 우선 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LTA 자체가 보면은 이제 어쨌든 물량은 고정시키고 가격은 현물과 연동하는 방식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선택감도 들어가요.
그리고 페널티는 그러니까 선납금 자체가 이제 페널티가 들어가는 거죠. 페널티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이전에 장기 계획과는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됐고 이게 나냐테크까지도 연결이 됐다는 거고 나냐테크 이런 제조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수익성이 안정되고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안정한데 그 수익성은 또 제한이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걸 경계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또 이제 수익성 방어도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다만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수익의 상단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요 고객들한테만 그렇게 장기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네. 비싸게 받겠다. 삼성전자는 그 좀 일단 빅테크들한 위주로 일단 장기 공급 채약을 해서 그 가격 하락을 좀 그 다운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미묘하게 전략이 좀 다른. 그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뭐 물건을 만들었는데 소매가로 예를 들면 10만 원씩 계속 팔 수도 있는 거고 도매가로 왕창 싸면 뭐 예를 들면 할인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신 안정적으로 물량을 줄 수 있는 거고 예. 뭐 그런 선택과 그 믹스에 따른 이익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가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일반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산업의 사이클 또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어서 네. 밸류에이션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방식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